네, 김법성입니다. 정규반 마지막 시간에 썼던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학생은 2009년도 이 문제가 서강대 지금 최근 문제랑 유형이랑 패턴이 비슷해서 이걸 쓰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강대 2017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서강대가 이전과는 다르게 시문간의 어떤 연관성을 중요시 여기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해서 그 독해만 잘 드러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합격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2017 가이드북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서강대는 예전부터 이렇게 독해를 중요시 여긴 대학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꼼꼼히 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서 글을 쓰도록 합시다. 뒷부분에서 이제 지연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아쉬운 점, 요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문제부터 한번 보죠. 루소의 여론관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아래의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논술하라. 자, 문제점을 지적하라. 그죠?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하라, 논술하라. 그러니까 크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드러나 있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시문이 얼마나 잘 정리정돈되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제시하는 루소의 여론은 단순히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의 집합이 아닌 공공선을 고려하는 고려되는 일반 의지이다. 가는 잘 정리를 했네요. 가의 어떤 공공선, 일반 의지, 요거는 잘 찾았습니다.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 공공선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루소의 관점에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태도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죠? 이에 근거하면 나와 다에 제시된 현 여론이 공공선에 근거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오케이. 가를 정확히 집었네요. 지금 방금 이 부분은요, 서강대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글쓰기의 패턴입니다. 딱딱 떨어지는 어떤 글쓰기를 서강대가 아주 중요시 여기니까 이 부분은 잘 쓴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쓰시 그랬어요. 그죠? 정확하게 루소의 맥락에서 보면 공공선이 실현 안 된다 라고 대놓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나-1의 가상의 공부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르겠다는 의사가 정상이다. 그러나 동의와 반대로 응답한 30%는 나-2에 의하면 자신의 의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위한 의사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여론이 진정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만 한 거죠. 따라서 이제 공공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답하기 위한 답을 한 겁니다. 다의 어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또한 공공선보다는 개인선에 입각한 의사이다. 이러한 반발로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3년 동안이나 지연되는 비용 낭비가 발생한 상태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여론만을 어디 갔죠? 다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또한 공공성보다는 개인선에 입각한 의사이다. 이러한 반발로 후보지 결정에 3년 동안 지연이 되는 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처럼 과정상의 비효율성과 실제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론 이외에 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와 같은 공공선을 고려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갖춘 집단을 통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케이. 지금 글은 괜찮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기네요. 그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가? 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
요거는 뭘 한 거죠? 이제 수기를 한 거죠. 그죠? 수기. 그러니까 수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어때요? 한 개인이 어떻게 했죠? 개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조금 병렬적으로, 즉 어떠한 의사결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를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다수잖아요. 이해 당사자의 다수, 더 나아가서 어떤 시민,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어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조금 기니까 앞부분을 조금 줄여도 괜찮겠어요. 자, 요거는 총평을 하면 점수는 A 받을 것 같습니다. 큰 감점은 없을 것 같고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여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선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입각한 어떤 의사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개인에 근거한 어떤 의사결정이 아래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핵발전소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핵발 쓰레기장이었나요? 그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원묘지 혐오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람들이 서로 충돌해서 해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에게 다 피해가 가잖아. 그래서 앞부분 연결고리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즉 여론만을 통하여 정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공공선이 추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나타난 다의 이 사례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주는 게 좋은데, 요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연결되는 과정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연결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아쉽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건 좋은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점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러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걸 좀 더 꼼꼼히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점수가 높은 부분의 분량을 꼼꼼하게 많이 쓰는 것이 좋다. 꼭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좀 더 중요한 어떤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길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1번은 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그럼 2번 봅시다. 2번은 다 완성을 못했네요. 가나다의 공통적 주장을 기술한 다음에 가의 밑줄 친 문장에 근거해서 나다의 논의의 차이점을, 자, 서강대가 가끔가다 뜬금없이 이런 어떤 추상적인 주제를 주는데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를 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주제를 얼마나 잘 소화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일단 문제를 잠깐 볼까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
가나다의 공통적인 주제, 가나다에서는 모두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럼 공통적인 부분을 잘 서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나다의 공통적인 주장은 초월적인 힘이 합리주의에 반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일단 문장은 정말 많이 깔끔해졌네요. 지난번에 쓴 건. 정확하게 묻는 말에 대한 답이 있어서 이건 좋습니다. 그죠? 공통점은 잘 찾았다. 초월성을 통한 인간의 삶의 정신적 영역은 유지되어 왔으며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이를 부정하려는 선입견들은 오히려 정신적 삶이 풍부해지는 것을 억누른다. 즉 초월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삶의 종교와 문화생활은 인간 삶을 온전히 하는 데 기여한다. 오케이. 그 초월성은 잘 썼습니다. 나다는 공통적으로 초월적인 무의식이 종교의 바탕이 됨을 인지하지만 인지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에서는 초월성을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인지한다. 의식적인 지식의 틀로서 이러한 초월성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경험적으로 심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다에서는 사회과학의 합리주의에 의거해 설명하려는 시도의 실패로 무의식을 증명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에서의 의식은 인간의 지식 범위로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관점의 배제로 무의식의 존재는 거부되어 왔다. 무의식의 존재는 거부되어 왔지만 결국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그죠? 지금 나다의 차이가 좀 정확히 안 잡혔네요. 그죠? 나는 일단 초월적인 것들을 인간의 세계, 인간 세상을 넘어, 인간 세상의 너머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주적인 영역의 어떤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다는 인간 내면의 자기가 자기 몸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바깥 세상의 어떤 초월성, 즉 인식의 어떤 한계, 나는 인간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초월성,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다를 이렇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한계, 다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 탐구 자체의 한계,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인식론적인 한계를 묻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즉 아무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려고 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나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은 어떤 범주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초월하는 어떤 무한성의 세계, 그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 그래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을 막 탐구하려고 해도 꿈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음을 발견한 거죠. 사회과학 탐구가 오히려 인간에게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번 문제는 끝까지 완성을 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을 했으면 이번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문장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형태의 문장을 쓰면 충분히 지연이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지금 연습한 걸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알겠죠? 요것도 일단 쓴 글까지는 어떤 A-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쓴 데까지입니다. 뒤에 못 쓴 부분은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쓴 글 자체는 깔끔하니까 끝까지 완성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글을 보면 정리를 지금 이번 글처럼 쓰고 끝까지 완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정리. 지연이는 글을 쓸 때 잠깐 독해에서 독해는 조금 뒤로 설명을 하고, 논제 있잖아요. 논제의 요구를 조금
오래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끔가다 글을 쓰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논제의 요구를 조금 등한시한 채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글이 안 될 때마다, 글이 잘 안 써질 때마다, 그래서 쓰다가 시험장에서 쓰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논제를 자꾸 보세요. 알겠죠? 안 써질 때마다 논제를 다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솔직히 말하면 논술 시험에서 저는 독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독해는 평상시에 내가 쓸 동안 몰라 이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논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독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즉 논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독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전에서 시험장에서는 자꾸 확인하셔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필 받아서 쓰지 말고 필 받아서 확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쓸 때 자꾸 논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글은 지금 초반에는 질문에 자꾸 뭔가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제 논술 실력이 느는 게 조금 더뎠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집중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쓰는 것들은 조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이 주제에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자꾸 제시문을 보지 말고 뭘 보고 쓰라고요? 논제를 보면서 쓰자. 그래서 제시문을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보다는 논제, 글이 안 써질 때마다 논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시문을 보면서 한편에 완성된 글로서의 어떤 글은 조금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숙지하고 끝까지만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답안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답안 분석이 나를 합격시켜준다. 답안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자, 그리고 예시답이랑 아니면 학교 측 답 보면서 아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 답에는 없는데 학교 측 답안에 있는 것들이 뭐고, 그걸 딱 메모해 놓고 실전에서 내가 요 학교 측 답안에 요걸 써먹으면 잘 쓰겠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반드시 하나 이상은 정리해 둬야 됩니다. 학교별로 하나 이상은 반드시 정리해 두자.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눈 딱 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되도록 하고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쓰세요. 자, 마지막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